문정희 KB은행 자본시장그룹 파생상품 영업부 FX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정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시고, 네. 그다음에 환율 관련해서 네. 전문적으로 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주택기가 훅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달러 환율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원래 1,300원 정도가 네. 처음에 이제 상단이 될 연초에. 것이다. 그렇게 연초에는 얘기했었죠. 네, 네. 그렇게 다들 봤었고 네. 연초의 환율은 사실상 1,180원, 1,190원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 환율의 전망치는 1,250원 정도였어요. 네, 왜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1,250원을 넘어갔던 그런 경험이 이제 금융위기 때, 뭐 코로나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나 네. 그래서 시장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1,250원을 위계 임계치다라고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50원 넘어간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50원 정도를 타겟으로 이제 예상을 했죠. 그때는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더 많이 반영됐었고. 근데 이제 2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로 쪽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약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사실상 2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대부분 네. 다 한 달 안에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는 병력이 한 50배 이상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또 이제 병력이 옛날 이제 병력이었고 무기도 다 구식이고 거기다 이제 서방 지원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러시아는 한 달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봤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유로화가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월 달이 지나고 3월 달이 지나고 4월 달이 지나고 계속 이제 전쟁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유로 쪽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그런 부분이 이제 유로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로 더 유발됐고요. 그게 아마 1,220원 정도, 1,240원까지 좀 올라갔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4월 달에 이제 코로나 봉쇄 조치 때문에 위안화가 또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6.3에서 6.5 이렇게 넘어갔죠.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중국 도시 봉쇄도 당장 끝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위안화 약세가 또 원화 약세로 이어졌고 거기다가 또 미국은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미국이 또 빅스텝 얘기를 처음에 이제 빅스텝이었는데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오고 뭐 몬스터 스텝도 나오고 막 계속 스텝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유로도 상당히 어려워졌던 부분이랑 중국도 어려웠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만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고금리의 달러가 되는 거고 앞으로도 더 이제 뭐 또 다음 달에 또 이제 75p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환율은 좀 올라가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 얘기했던 1,250원이 아니라 1,300원. 네. 그 다음에는 사실상 1,330원 정도가 과거에 보면은 이제 이표준 편차, 평균 환율의 상단에서의 이표준 편차라기 때문에 네. 1,330원을 받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올라간 거죠. 그렇게 보면은 얼마까지 갈 거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상 위에는 열려 있습니다. 다 뚫려 있습니다. 네. 환율 자체가 간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550원이었고, 근데 지금 상황이 금융위기냐라고 봤을 때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상 이제 그 미국의 부동산 위기도 아니고, 금융시장이 초토화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국내 주식시장 아시다시피 매일 서킷 브레이크 나왔잖아요. 5%씩 빠지고 막 계속 빠졌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 전에 이제 2001년 닷컴 버블 때가 1,368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350원, 1,368원 정도가 상단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러시아 전쟁 문제나 뭐 중국의 경착륙 문제들 거기다가 미국이 75를 할지 아니면 100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 불확실성이 터진다면은 지금 환율보다 더 높겠죠. 그래서 사실상 1,365원은 경험적인 숫자인 거고 그래서 1,350원이 넘어가면 1,400원까지도 열려 있는 거죠. 거기다가 금융위기까지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미국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금융시장, 국제 금융시장이 과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나온다면 주식이 더 급락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위험 회피 때문에 환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1,350원이나 1,365원 정도 뚫린다면 그 다음엔 1,400원 가는 거고 위기가 온다면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이제 시장 분위기고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1,330원, 1,340원 자체가 가지 못하는 환율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달러 강세고 전 세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얼마나 갈 거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환율대가 얼마나 갈 거냐. 얼마나 오랜 기간. 오랜 기간 갈 그렇죠. 거냐라는 네. 부분이긴데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불확실성 요인들이 언제쯤 완화될 거냐, 해소될 거냐 보이는데 첫 번째 저희가 봤을 때는 9월 달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연준이 뭐 50이든 75든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한없이 올리진 못하잖아요, 미국도. 근데 그 시점이 대략 올해 한 4분기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올릴 수 있는 가속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아마 3분기 말, 4분기, 그러니까 9월, 10월 정도 되겠죠. 그때가 가장 좀 불확실한 구간이 될 거고, 그 이후로는 조금 그래도 다른 요인들보다도 미국 연준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진 않으시다. 네, 맞습니다. 1,400까지도 가능하다? 네, 그렇죠. 예. 나 망했다. 왜요? 아니 내가 그 해외여행 가려고 옛날에 위안화하고 달러를 사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위안화는 뭐 7원 환율 7원 할 때 네. 그때 사가지고 6원 초반에 팔아서 돈을 네. 좀 벌었어요. 네. 이번 거 1,130원에 샀거든. 네. 3,000달러 가지고 있었어요. 여행 가려고. 네. 우리 형이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 나중에 싸지면 갚는다고. 예. 지금 1,340원대 올라오니까 네. 아예 안 갚겠대. 큰일 났네. 원금 뛰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 일단 뭐 사실 구획을 나눠놓자라고 본다면 일단은 1,340원대에서 60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네. 60원이 뚫리면 1,400원까지도 그렇죠. 봐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는 게 네. 원론적인 제가 아직 두 분은 매크로에 굉장히 그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저는 아주 이제 환율은 잘 모릅니다. 아 이건 좀 다른 동네야 동네가. 여기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좀 여쭤보면 네. 아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네. 왜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로 가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좀 질문을 좀 들어보면 네. 자금이 그쪽으로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외국인들이 7월부터는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매수 규모는 크진 않지만, 네. 근데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이 주식을 한 20조 원 정도 매도를 했잖아요. 네네. 작년 한 해 동안에 매도 규모가 24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비해서 거의 한 80% 가까이는 이미 좀 팔았죠. 과거에도 이제 15년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면은 미국의 금리를 2015년 12월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15년 12월에 올리고 16년 12월에 올리고 그다음 2017년에는 3번 올렸거든요. 금리를 한 해. 그다음 2018년에 또 올렸고. 근데 그때 당시도 보면은 이제 그 2016년에 외국인 자본이 많이 나갔습니다. 주식 매도 자금이. 근데 2017년에 미국이 3번을 올렸는데 외국인은 주식을 샀어요. 국내 주식을.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 자금이 상반기에 나갔던 자금들은 네.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를 되게 보수적으로 본 거죠. 호키시하게 공격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더 올릴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그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에서 지금 유입되는 부분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이제 오잖아요. 9월 달에 미국이 뭐 이미 50이든 역전됐죠. 75를 올리든 간에 네. 금리 역전이 시작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 역전이란,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을 예상한 자금들이 회피 자금들이 단기성 투자성 자금들이 올해 상반기에 상당 부분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를 보면서 봤을 때 미국이 이제 금리 중간 이제 중립금리 장기금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연준이 2.5%를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5% 상당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올라가는 거는 긴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잠재 성장보다 더 높은 금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이제 낮추겠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얼마나 올릴 거냐? 3.5든 4.0이든 간에 과거 경험들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금리 상단, 우리가 뭐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목표 금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3분의 2가 도달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 기대가 약해집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한 번 더 올린다고 해 50이든 75든 3.0이든 3.25든 간에 4%에 봤을 때는
거의 한 70%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올리는 금리는 시장 그 이후에 이제 9월에 올리고 나서 그 다음 금리를 올리는 거는 사실상 시장에서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속도가 시장에서- 느려진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좀 떨어질 거다 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올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가 봤을 때는 6월 달까지 올렸던 부분에서 외국인의 그런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위험 회피 자금들, 단기 투자성 자금들은 국내에서 상당 부분 나갔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에는 상당히 그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라 보고 있고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를 3번 올렸지만은 자본은 유입됐거든요. 경기는 점점 채권 쪽이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저희가 봤을 때 이제 9월부터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유입된 자금들이 이미 나간 자금들은 나왔고 내년을 본 자금들이 9월부터는 좀 더 들어오지 않겠냐. 이것도 사실상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를 좀 막아주는 그렇죠. 그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원화 약세의 거의 막바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 자체도 많이 낮았고 그렇죠. 이미 팔 만큼 많이 팔았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저는 이제 주식은 아니지만 네네. 저희도 주식시장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은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떨어졌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금융시장 충격이 온다면 이제 더 낮아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 미국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마일드 리세션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완만한 경기 침체라는 부분. 그렇게 본다면 이미 밸류에이션 부분이나 아니면 원화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사실상 네. 1,300원대면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더 이제 앞으로 이제 사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팔 만큼은 좀 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9월 달에 이제 FOMC 이번 주말이 금요일 날이 이제 잭슨홀이고 네, 맞습니다. 9월 달에 FOMC인데 9월 달에 FOMC까지 가는 기간이 지금 시장에서는 50하고 75 사이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9월에 50 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속도 둔화된다는 얘기고 네. 75가 가더라도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또 75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는 어렵다고 보는 거를 거죠. 보면 네. 그러면 9월 정도까지가 피크다. 네. 그러면 환율만 가지고는 들어와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좀 볼 수 환율만 있는 게 놓고 보면. 그렇죠.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다라고 본다면 사실상 더 튀는 거죠. 사실. 네. 그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금융위기의 이제 위기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시장에서는 위기가 안전한 자산이 안전하지 않을 때가 위기.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는 참 거죠. 네. 정말 명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자산은 국채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가장 안전한 자산이 국채랑 부동산일 거고 글로벌로 봤을 때는 달러가 제일 네.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 금융 위기도 국채와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 안전하지 않을 때가 이제 금융 위기가 온다는 네. 거죠. 가장 큰 위기가. 네. 그러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그 충격이 상당히 글로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미국 부동산 위기냐 봤을 때는 그렇진 않거든요. 연체율도 낮고 그다음에 가계 부분이 부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지금 1,300원에서 1,340원 1,400원 간다고 치더라도 네. 1,400원 간다고 했을 때는 한 4% 정도 남았거든요. 한 40원에서 50원 네, 정도. 네. 근데 과거 월달러 환율이 평균 환율은 1,130원에서 1,230원 정도, 1,250원 정도가 이하로 다 내려왔어요. 위기 이후로. 네. 그러면 1,25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올라가는 폭은 한 4에서 5%인데 내려가는 폭은 6에서 7%라는 거죠. 정상화 된다면 경제가.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려가는 확률적으로는 폭이 더 크다. 그러니까 강세가 되는 그렇죠. 폭이. 예. 그렇죠. 확률적으로는 내려가는 폭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환율이 올라가 봤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화를 팔고 나가는 것보다는 원화를 사서 들고 있는 게 언젠가 정상화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원화가 싸다라는 인식을 좀 할 수 있겠죠. 제가 그 달러 지수 109를 본 기억이 굉장히 아득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지하게 오래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109포인트가 이제 2001년
2001년 이후로 이제 처음인데 네. 그때 2001년이 109포인트에서 넘어 117포인트까지 가기도 했어요. 네. 그때가 유로화가 1.0이 깨졌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페리티 그 이후로는 깨졌었죠. 이제 처음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109포인트 넘어가려면 아마 유로가 더 이제 무너져야 되는데 유로가 더 약세로 가야 되죠. 네. 왜냐면 유로화 비중이 달러 지수에는 57.6%니까. 네. 근데 유로가 이제 얼마까지 갈 거냐라고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유로도 이제 처음 태생이 시작됐고, 그때는 11개국 회원국이었고, 네. 지금 이제 17개국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시장에서 한 0.99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저점이. 지금 0.99, 뭐, 5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0.99에서 뭐 더 나아진다고 해도 0.96 정도? 그러니까 최저점은 0.84였어요. 근데 0.84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그 정도 레벨은 17개국 중에서 11개국 회원국 정도로 줄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 규모 자체가. 네. 그 정도 이제 옛날로 돌아가려면. 근데 지금은 일단 회원국 자체에 이탈하는 국가는 없잖아요. 지금 경제는 나빠졌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0.84까지 가기 어렵다고 본다면 0.99에서 뭐 경기 쇼크가 온다고 하더라도 0.95 이하로 내려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지금보다 달러 지수는 대략 한 4에서 5% 정도 남은 거죠. 네. 그게 환율로 본다면 달러 환율에서는 한 1,400원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전제하고 계신 거네요. 이거는 네. 뭐 추가적인 보충 질문은 필요 없는데 네. 하나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붕괴가 없다. 네. 다음에 유럽의 경제가 침체는 오더라도 붕괴 수준은 안 간다.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전제가 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세로 가는 이유는 네. 이제 미국이랑 금리 차이, 미국이 네.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유럽은 못 올린다. 네.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요새 환율에 대한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유럽 보면 20일이 이제 9월에 열리는데 네. 생각보다는 뭐 어제 나온 PMI 보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네. 근데 미국은 PMI가 또 안 좋게 나왔어요. 네. S&P 글로벌. 네, 네. 쭉 떨어졌죠.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22에서 물가가 이렇게 아직은 미국은 피크아웃 쳤고 네. 미국은 피크아웃 치고 CPI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유럽은 독일이 정말 막 미친 듯이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네. 그럼 만약에 유럽에서 금리를 조금 강하게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 깨진 패리티가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사실상 유로 22가 금리를 이제 7월에 올렸잖아요. 네. 빅스텝 50bp 올렸고 네. 이번에 9월에도 뭐 50bp 올릴 수 있다 뭐 얘기도 있고 뭐 25bp다 경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PMI 지수 나온 거는 미국 이제 서비스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는데 네. 근데 PMI 지수는 사실상 뭐 서베이 지수잖아요. 그렇죠. 경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드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생산 지표나 소비 네. 지표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7월 산업 생산이 되게 잘 나왔어요. 뭐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소비 지표도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서베이 지표는 안 좋지만은 생산이나 소매 판매나 이런 지표들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도 안 좋았어요. 그리고 소비도 별로 안 좋았고. 근데 서베이 지표는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라는 거고 유럽 쪽은 서베이는 잘 나왔지만 유럽이 지금 아킬레스가 에너지잖아요. 가스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럽이 가스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유로를 좋게 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러시아가 또 3일 동안 또 가스를 잠근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유럽을 이제 가스를 볼모로 잡고 네. 유럽을 흔드는 거 아니냐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유로를 지금 높게 보긴 어렵고 그것 때문에 ECB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아직까지는 예상을 같아요.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시장은 유로 22 처음에 이제 유로 22 쪽을 봤는데 그럼 이제 정책 동조화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하반기 유로가 좀 반등할 것이다 봤는데 정작 7월달에 러시아가 북유럽 쪽에 그렇지. 가스를 한 열흘 잠갔잖아요. 그거 한번 잠그는데 난리가 났죠. 경기 침체 확률이 확 올라갔다는 네. 거죠. 독일이 60% 이상 가스를 의존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는 유럽 쪽에 특히 독일 쪽에 가스 문제가 어느 정도 시장에 신뢰를 주지 않는 한 20의 금리 인상 가지고는 유로를 좀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통화는 이제 중국 위안화랑 또 많이 맞습니다. 연동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 금리 다 올리고 있는데 네,
중국은 또 금리를 내리니까 네. 또 이 차이가 최근에 또 위안화 환율이 또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주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쫓아간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중국은 사실상 뭐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다음으로 국가로는 제일 크잖아요. 네. 그렇죠. GDP 자체가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여전히 26% 차지하고 여전히 높죠. 중국을 통해서 다른 이제 서방 국가로 가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정말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이제 은행 이제 그룹 내에서도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 좀 계시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는데 중국 전문 쪽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내 쪽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저렇게 부동산이 안 좋고 실물 경기 침체로 가면은 중국 정부가 뭐 금리도 좀 더 강하게 좀 인하를 하던 경기 부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중국 정부는 이번에 뭐 시진핑 3기도 되는 것처럼 그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부동산으로 들어갔던 이제 버블성의 자금들 그동안 부동산 때문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던 부분들 네. 과도하게 이제 부동산 개발이 너무 심해졌고 환경에 오염됐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시진핑을 이제 내세우면서 3번의 연임을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좀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부양 조치를 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부양도 하고 예전처럼 이렇게 좀 조금씩 안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진핑 3기 뭐 공산당에서 되더라도 당장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양을 강력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개발업체의 이제 부도 문제나 이런 파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분양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뭐 조치를 좀 해주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 경기 부양에 대한을 나서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위안화도 더 약세로 갈 요지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 경제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죠. 약세로 간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뭐 7위안도 갈 수 있고 7위안 이상도 가고 미중 갈등 때는 뭐 7.2위안까지 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봤을 때 7위안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지금보다 한 4%에서 5% 정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7위안 넘어간다면. 그렇게 본다면 그게 또 하나의 환율을 좀 올리는 요인인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제 속도의 문제거든요. 사실상 중국 위안화 달러 위안 환율은 올해 연초 대비로 한 8%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죠. 근데 이제 원화가 한 13% 올라서 위안화보다 훨씬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도 지금 원화는 좀 많이 반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네. 보기 때문에 네.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폭에 비해서 원화 약세 폭은 좀 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중국은 변동환율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정환율제인 거고 네, 거의 이제 고시환율이죠. 고시환율에서 위아래로 0.5%씩인데 네, 맞습니다. 네. 중국이 금리 인하하는 날, 금리 인하하는 날 우리나라는 환율이 1% 1,014원인가? 1% 네. 이상 뛰었고 네. 중국은 어쨌든 이제 상한 0.5% 상한이니까 네. 0.5%뿐이 안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국은 여기서 더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고 그러면 네. 한국 때리자 네. 이렇게 돼버리면 네. 중국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한국이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16년에 약간 그랬어요. 네. 2016년에 뭐 차이나 리스크 하면서 엑소더스 하면서 네. 자본 유출하면서 이제 뭐 중국 관련 뭐 중국, 대만 다 때렸죠. 네. 근데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원화 환율은 올랐지만 외국인의 그 주식 매도는 별로 없었어요. 네네네. 채권을 매도했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 생각에는 중국이 경제가 지금 3% 초반까지 성장률 전망치 낮아지고 있거든요. 뭐 그보다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워낙 지금 환율 수준은 뭐 채권 영향이 좀 컸다라는 거 주식보다는 그전 영향이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7위안이 간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엔 7이하까지도 지금 환율은 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워낙 많이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원화 부분이 그 위안화 영향을 받지만 또 하나는 달러 지수에 거의 연동하고 있어서 네.
달러 지수가 올해 13% 연초 대비로 올랐고 원화도 거의 한 13%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위안화는 한 8%, 9%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 이하까지도 지금 1,340원 정도가 그 정도 반영이 다 환율대를 커버를 한다? 어느 정도는 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보충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옛날에 이제 그 원화가 위안화 이제 동조화됐던 이유가 뭐 수출하고도 연결도 됐고 그다음에 네. 원화를 위안화 가지고 그 해지나 이런 거 못하니까 원화 가지고 이제 네, 프랑스로 맞습니다. 해지를 많이 예. 썼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연결성이 네. 지금도 그렇게 강도가 높은가요? 많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요, 옛날보다? 2005년 이제 중국 위안화가 이제 변동환율 고시제도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네. 이후로 원위안 환율의 상관계수는 거의 한 0.9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딱 두 번의 사례만 원과 위안이 좀 달랐어요. 다르게 움직였던 게 금융위기 이후로 위안화가 거의 이제 고정을 했고 원화는 튀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좀 그랬거든요. 작년에 이제 중국으로 자본이 투입되고 우리는 자본이 유출되면서 네. 네,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같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중국,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이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도 같이 움직인다고. 지금도 거의 같이 거의 움직이는데 그 각으로? 네, 거의 이제 뭐 얘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뭐 홍콩, 싱가포르에서 봤을 때는 바스켓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아시아 통화 바스켓으로 이제 그렇게 매도를 하면 같이 매도하고 매수하면 네. 같이 매수하고 네.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스켓으로 때린 건지 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중국 위안화는 그 위안화 안에 바스켓의 원화 비중이 또 높아요. 10% 이상 차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같이 움직이는 영향력이 좀 크죠. 그래서 연동.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강도 부분은 아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강도를 때릴 거냐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 않겠느냐,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억울한 게 중국보다는 우리가 경기 상황이 나은 것 같은데. 중국보다는 낫죠 지금. 지금은 중국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국뽕이 아니고. 아니, 예, 지금 그러니까 낫죠.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는 올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금리를 올리고 있고 네.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거기다 그- 낫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이제 중국 금리를 낮추는 쪽이라서 뭐 경제가 뭐 어디가 좋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래도 경제 체력이 되니까 올리는 거고 금리를 낮추는 데는 경제 체력이 약해지니까 계속 이제 낮아지는 네. 거고 그런 차이는 좀 있겠죠. 이번에 두 차례가 좀 굉장히 연속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15bp요. 네. 첫 번째 10bp. 그러니까 중국이 좀 경기가 좀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부동산이 좀 급한 것 같고. 최근에 뭐 언론에서 계속 이제 구두 개입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뜨미지근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구두 개입에 기억자만 나와도 환율이 조금 그래도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네.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 구두 개입 이 분위기가 그렇게 뭐 썩 영향을 못 주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왜 뭐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1250원에서 어느 정도 핸들을 못했어요. 핸들링을 정부가.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 정도 줄었거든요. 그렇죠. 개입 네. 많이 했죠. 예, 개입은 저희가 추정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70억 달러 정도는 아마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고, 왜냐면은 뭐 그 경사주지 줄어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해외 투자도 늘었고, 그래서 그런 대략 계산해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개입을 한 것으로 좀 시장 추정을 하고 개입했다. 있어요. 네. 근데 환율을 못 잡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뭐 통화 수합 얘기도 했었지만 통화 수합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왜냐면은 통화 수합은 각국 중앙은행끼리 하는 거라서 그렇죠. 뭐 그때 얘기했지만 나왔지만은 파월이 와야 그렇죠. 파워라 뭐 그러니까 그리고 옐런이 아니라 파월이 와야 또 했어요. 원칙적으로는 파월이죠. 네, 미국의 통화 수합은 이제 두 번이 있었잖아요. 금융위기 때랑 코로나 위기 네, 때. 네. 미국 쪽에서 이 통화 수합은 금융시장 쇼크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1대1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 나라들 세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자금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랑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시각 좀 있고 그리고 뭐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원화만 약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에서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글로벌 달러 강세라는 거라는 네.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 봤을 때 이제 글로벌 선진시장, 금융시장, 선진시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진시장으로 들어가려면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원래. 개입을 하면은 이제 그렇죠. 선진시장에 네.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 이제 원화 약세가 달러 강세에 거의 준하는 수준이다라는 거 시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상반기에 개입을 했지만 시장 영향 별로 없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강도 높게 과거처럼 우리나라 신흥시장으로 봤을 때 강도 높게 개입을 해서 환율을 낮추는 그런 것보다는 선진시장을 봤을 때는 강도 높게 개입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구두 개입도 뭐 얘기 있었고 경계성 반응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간다면 국내 그러니까 정부가 아마 시장을 개입해서 환율을 낮추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부분의 좀 시각이다라고 봐요. 제가 굉장히 짧은 질문 하나. 네. 마지막 질문 우리 그 박재영 앵커가 할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네.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냐? 네.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IMF 보는 거 아니냐? 제가 오늘 뭐 그냥 사석에서 들은 얘기이긴 한데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서 네. 우리 그 외채 중에 단기 차입금 비중이 한 40%까지 올라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게 좀 맞나요? 단기채 비율은 40%까지는 아니고요. 한 37%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는 단기 외채 비율이 한 7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랬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 외채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올랐지만 네. 우리가 위기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40% 정도 레벨을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인데 지금은 40%가 안 되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대비 이제 단기 외채 비율이고 그다음에 총 외채 대비 단기 외채 비율도 아직은 뭐 30%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관을 장기하겠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 그런 거지만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순 자산이 아직은 순 채권 국가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위기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경상수지 대비,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좀 오르긴 했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계속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튀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안정적인 수준이 안정적인 아니냐라고 수준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거 궁금했었는데 위기가 오냐 안 오냐. 왜냐면 우리가 IMF 때 그런 거 겪어봤으니까 환율 그렇죠.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네.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네. 이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통화에 투자한다면 네. 그래도 달러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정말 많이 빠진 엔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유로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지금 원화 갖고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상단이야 뭐 1,400원이지만 원래 정상으로 돌아오면 1,200원, 1,100원대니까 원화가 훨씬 더 낫다. 이 중에 네. 우리 고르신다면 요즘 달러로 돈 많이 몰려간다대. 그러니까 달러 지금 네. 엄청 많이 갔는데 지금 많이 올라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주식이나 어떤 네. 자산이나 마찬가지로 영원히 오르는 건 없을 거고.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 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달러가 위기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나. 달러가 위기가 온다라는 것은 달러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말씀.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거죠. 음. 미국 국채, 미국 네. 부동산이라는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야 이거 올 것 같다라고 믿으신다면 네. 달러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달러로 더 네. 올리죠. 금융위기급의 큰 태풍이 온다 그러면 달러고. 네. 저도 이제 고객들하고 이제 미팅하다 보면은 뭐 패권 전쟁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세요. 근데 네. 사실상 패권 전쟁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시나리오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리고 위안화 패권은 네, 힘들고. 네. 이건 뭐 끝이 없는 얘기가 되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환율을 보고 펀더멘탈과 시장과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준 문제나 중국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것들 뭐 유럽 얘기를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불확실성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게 오른다고 했을 때 금융위기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 올라가는 수준에서 뭐 1,365원, 1,400원이다 하면 4%, 5% 내외 최대 맥스로 봤을 때 그거라도 나는 오케이다. 그러면은 투자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은 약간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고 경제가 결국엔 정상화됐을 때는 환율도 정상화 되겠다라는 거고 이번 뭐 다음 달에 미국 연준의 이제 점도표 경제 전망이 나오겠지만 내년에 금리를
시장에서는 4에서 4.5%가 맥스로 보고 있어요. 최대치로. 지금 네. 3.8에서 내년 3.8인데 그렇기 때문에 50bp 더 올린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올리면 3분의 2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의 달러 기대도 강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뭐 무너지거나 유로이 무너진다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달러에 대한 한계가 거의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달러는 탈락. 네. 유로와 엔화 원화 네, 그렇게 결론을 보면요. 내주셔야 됩니다. 장기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뭐 네. 추세를 보기 때문에 장기로 봤을 때 달러원 환율의 과거 10년,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환율은 1,150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네. 지금보다 상당히 벌어져 있죠. 네. 그리고 유로원 환율은 1,415원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네. 1,330원이라는 거죠. 그다음 원엔 환율은 1,065원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으로 우리가 보통 뭐 이거는 좀 긴 시각이지만 길게 보신다면은 평균에서 많이 벌어져 있는 통화들이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은행에 있다 보니까 대응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다, 많이 내렸다, 해지를 하자 말자 이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환율은 내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각국 통화들이 좀 정상화되는 내년에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네. 경제 요거 지금 이거 넘어가도 되나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없죠?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미국 경제 전망이 좀 하향되고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달러는 좀 약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각국 통화들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긴 호흡으로 평균 환율을 좀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많이 떨어진 환율에 환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게 지금은 낫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아닌 다른 모든 게 다 좋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한 통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KB은행 자본시장그룹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와는 이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